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 18세기의 아시아 해상무역을 지배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들여와 유럽에 공급하던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향신료 판매를 제한하자 네덜란드와 영국에는 직접 아시아 무역을 시도하려는 모험적인 회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은 수익성은 크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성이 높아 자칫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나의 큰 연합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다만 기존의 포르투갈이 카레이라 제도라는 국가 주도의 방식을 사용한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은 국가 권력의 민간 자본을 결합한 회사의 형태로 교역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죠. 이런 동인도 회사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국가 밖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인도 회사는 모국을 대신하여 외국에서 조약 체결, 전쟁 선포, 요새와 상관 건설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이 회사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서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훗날 동인도 회사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참고로 동인도 회사는 그림과 같이 표기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EIC, 편의상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VOC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투자자들은 선박의 1회 출항을 위하여 서로 자금을 출연하고 그 배가 귀환하면 정산 과정을 통하여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고 회사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선단이 약 265%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다음 항에부터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곧바로 찾지 않고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 방향을 변경하였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언제나 자본이 보존되므로 투자자의 변동과 관련 없이 회사의 항구적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최초의 근대적 주식회사의 태동이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605년에 잔인한 폭력을 동반한 인도네시아 암본섬 점령을 필두로 일본의 대시마, 대만의 포트 젤란디아, 인도의 실론 등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약 20여 곳의 아시아 거점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활동을 총괄하는 핵심 본부는 바타비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입 상품은 17세기에는 향신료였지만 18세기에는 면직물을 주로 수입하였죠. 반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보다 앞선 1601년 2월 선박 4척이 처음으로 런던을 떠나 1603년 9월에 국내 수요의 4배가 넘는 1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후추를 싣고 귀환하였지만, 초기에는 네덜란드의 수익에 못 미쳤는데, 그 이유는 영국은 항해할 때마다 자금을 모집하고 귀환하면 해산하는 전통적 사업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자본의 규모가 네덜란드에 못 미치기도 하였죠. 개인적으로는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네덜란드였는데, 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초기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영국도 1613년 이후 네덜란드와 같이 회사의 사업 방식을 바꾸었고 네덜란드처럼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 되었고,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1619년 양국은 기존의 사업 실적을 감안하여 네덜란드 2, 영국 1의 지분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는 안까지 제시되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23년 합병을 거부하기 위하여 영국 상관장과 약 20명의 영국인, 일본인, 포르투갈인을 살해한 암본 학살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시아 내 양국 간의 상업관계는 네덜란드의 우세로 기울어졌고,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점차 밀려 인도로 관심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17세기 중엽부터 인도에서 캘리코를 수입하는 사업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을 몰아내고 동남아시아에 무차별 탄압을 가하며 종주권을 획득한 네덜란드는 이미 포화 상태에 들어선 향신료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네덜란드의 압박으로 동남아에서 밀려난 영국이 인도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1604년 설립되었지만 1644년 루이 14세 시기에 콜베르에 의하여 재편된 뒤 모리셔스에 거점을 잡고 18세기에 들어 인도를 두고 영국과 치열한 정치 군사적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1757년 플라시 전투인데 여기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고 벵골 지방에 대한 자유통상권을 얻은 이후 1764년 북사르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벵골, 비하르, 오리사의 징세권 또한 획득하였습니다. 이 징세권을 통한 토지세 수익이 연 165파운드 정도였는데 동인도 회사의 실적이 연 수십만 파운드였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수익인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회사의 파벌 싸움, 직원들의 부패 등의 문제가 발현되면서 영국은 인도 경영이 점차 회사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 수입으로 타격을 받은 영국 본토의 면직물 산업계가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으로 더 이상 인도에서 면직물을 수입할 필요도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영국 동인도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858년에 인도 통치법이 가결되어 동인도 회사가 최종 해체되면서 인도는 영국 정부의 직접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1877년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되었죠. 한편 네덜란드는 자바에서 영국이 인도에서 한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요. 다만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계속해서 회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18세기 후반 경영의 한계에 이르렀고 이후 남중국 교역에서도 영국에게 밀리며 네덜란드는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유럽의 우위는 무엇보다도 해상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인도 회사를 이용하여 육상보다는 해안에 거점을 두고 폭력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점차 해안보다 훨씬 큰 내륙의 경제적 이점을 깨닫고 해안 거점을 활용하여 내륙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식민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175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인도 식민지 건설이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